그 성지수 비상대책위 교육위원장은 뭐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는 일은 이제 어떤 뭐 복합적으로 같이 일을 하죠. 인류보다도 이제 어떤 교육에 관련된 사항들, 학습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일들 이제 글을 통해서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집회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주고, 또 이제 미리 대응을 해주죠. 우리가 어떤 논리 같은 것도 대응을 어떻든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원불교 차원에서 구성이 돼갖고 그럼 매년 사드는 지금 2년째죠. 2년째 정부의 사드 배치 이후부터 만들어져 곧장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그럼 그렇죠. 투쟁을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가까이 됩니다. 작년 2월 달부터인가? 작년 4월 달에 한번 사드를 집어넣었었고, 지금 올해 4월에 또 입원했죠. 올 4월에 집어넣고, 이번에 2차 집어넣었으니까, 우리가 한 것은 그 전부터 이제 작년 10월부터인가? 1년 좀 다 됐어요. 박근혜 발설 때부터인가. 평화일기 9월 7일자가 최근에 이제 사드가 추가 배치됐을 때 소송리의 새벽에 평화 핏줄이 끊어졌다 뭐 이렇게 쓰셨던데 소송리 평화 힘내라. 평화의 핏줄은 끊어졌다 뭐 이렇게 쓰셨는데 어쨌든 그날 그 소송리에 계셨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거를 다 9월 6일 밤에서부터 7일 사이에 9월 6일 정확히는 밤 11시부터 작전을 시작해가지고 9월 7일 날 이제 8시 아침 8시에 사드 기계 들어갔으니까 밤 새워서 했죠. 밤새워 투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기를 기재한 거고. 근데 그때 어떤 심정이 들었었나요? 그때 제가 이제 천주교 미사 때 기조 강연을 하고 이제 미사 강론을 할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대신 제가 이제 문신부랑 잘하니까. 너 천주교 미사에 가서 왜 강론을 원불교 교우께서 강론을 해주시고 실타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황동환 신부 거기 외관수도원 황준 뭐 잘 알거든요. 우리 종교인 연대회의 모임체들 같이 하니까 문신부님하고 저하고는 뭐 30년 됐으니까 같이 일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다가 원불교 교무가 와서 좀 강론을 좀 해라. 그게 이제 그게 한 10시쯤 9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 한 40분간 제가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작전을 조금씩 했죠. 이제 끌어내는 차가 이제 한 100여 대가 막고 있고 사람이 한 500명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꺼내는 것을 어떻게 꺼내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작전은 사람을 다 끌어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레카차가 준비하고 있다가 차량을 이제 한 대씩 다 끌어내면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차가 2대를 이렇게 이제 납땜을 해가지고 2대를 이렇게 붙여놓은 차가 있어요. 그걸 잘 못 끌어냈죠. 거기서 한 시간 이상 지체했어요. 그 차량을 이렇게 여기다 통으로 넣어가지고 평화통일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통으로 차량을 2대를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그 납통을 끊어야 되잖아요. 용접을 해. 용접을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리고 차량 밑에서 막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차량 밑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되어있죠. 근데 이제 어떻든 마지막 그날 아침에 이제 사드가 순서같이 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든 이제 사실상 이제 사드가 배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핏줄은 끊어졌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느낌으로 그 평화일기는 그 다음에 쓰셨겠지만 참담한 그 심정을 말씀을 해준다면
이제 평화를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제 뭐 그 사람들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평화를 얘기하고 또 북한의 핵무기 핵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한 또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계속 국가라는 걸 해가지고 안보도 해야 되고 국가도 뭐 지켜야 되고 또 미국과의 한일 협정, 한미 협정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근데 그거를 그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진 않거든요. 안보라는 이름으로 하고 이제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자.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제가 해석하는 것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가진 걸 나눠 가진다든가 조금씩 양보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평화에 대한 해석은 없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를 막는 것이 전쟁 무기를 들여오는 자체, 그렇죠.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이 우리 최후의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 평화에 대한 그 작은 핏줄 같은 것을 우리가 지켰는데 그것이 이제 끊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것에 대한 뭐랄까요, 절단을 시켰죠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평화는 숨을 헐떡이고 이제 피는 끊어졌다. 그런 참담한 심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평화라는 거, 통일이라는 거, 생명 존중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이 문재인 정부에 과연 그런 생명력이 있느냐. 과연 그 사람이 인권 변호사라고 했을 때, 그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가기 전에, 그 블라디보스토크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명령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갔어요. 했겠죠. 근데 그게 박근혜가 하던 짓이거든요. 그게 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책임이 없겠어. 그런데 해서 생각을 하고서 그게 이제 그런 어떤 하여튼 배워야지 않을 것은 어떤 용기에 배워가지고 책임이 없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경북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이제 반항을 많이 하니까. 종교 케어팀을 만들어가지고 종교인들 보호한다 그런 명분을 만드는데 종교를 탄압하기 위한 합법성을 나름대로 띈 거지 그 사람들. 그 지역이 그 성지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저희도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 거기가 이제 그 원불교의 그 소태산 대종사, 정산종사? 예, 정산 2대. 예, 2대. 그분이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그분은 이제. 원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가 교주잖아요. 교주인데 이분이 전남 영광부이십니다, 영광. 예, 영광부이신데 이분의 원불교의 완성은 이 정산종사, 자기 직접 제자이면서 정산종사를 만남으로써 완성이 돼요. 사실 교주는 원론적인 거하고 근본적인 걸 얘기를 했다면 정산종사는 그 영광으로 가셔가지고 소태산 대종사의 모든 삶의 역사를 다 기록을 해요. 그것이 불법영구의 창건사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불법영구의 창건사. 그러니까 설립의 목적을 원불교가 왜 탄생했느냐, 소태산은 누구이고 원불교는 왜 창성했으며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록을 사실은 정산종사가 다 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로 치면은 베드로 정도가 되는. 예, 실제로 그 정도 저거 했지만은 그런 분 정도. 예, 이 기독교가 베드로교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불교 이름도 정산종사 같이 했어요. 그 전에는 원불교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예수가 탄생한 곳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지만은 베드로가 뭐 이렇게 거기 지금의 그 성베드로 성당이 있는 그런 정도의 성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불교의 성지가 5군데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교주가 태어난 영광, 두 번에 2대 교주가 태어난 성주예요. 탄생하고 이분이 태어나셔가지고 18살 때까지 거기 사셨어요. 그리고 그 성주가 있고 세 번째가 익산에 있는 총부, 본부가 지금 있죠. 종업사가 주재하는. 여기 이제 대흥산하고 정산종사가
평생 교화를 하신 곳 익산. 두 번째로 중요한 성지가. 네, 두 번째로 중요하죠. 세 번째가 이제 익산이고, 네 번째가 이제 만덕산, 진안에 만덕산 있고, 그다음에 변산에 또 그 원불 교전을 쓴 곳이 있습니다. 교주가 변산 성지 다섯 군데를 하는데 이제 정산종사의 탄생가와 구두지로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아까 이제 아버지라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어머니 같은 분이시죠. 자비로운 부처님.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 그 삼동윤리를 지창을 하세요. 근데 그 정산종사 네. 거기에 사드에 지금 배치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렇죠. 거기가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 사드 배치는 그 골프장하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도의 뜻이 있어가지고 해인 그 가야산이라든가 이런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뭐랄까 그 도를 구하는 스승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원불기를 만나기 전에도 전라도로 와서 증산도 또 스승들을 만나요. 근데 이건 가야산도 아니고 증산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다가 그 일대가 다 예. 그 사드 배치된 그 일대가 그렇죠. 다 기도하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서 그게 성주군인데 그 산을 넘어가면 김천이 나와요. 네. 김천. 그러니까 김천역에 가서 소태산을 만나려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그 골프장 기지가 있는 산을 넘어가서 김천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익산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걷던 구도길이에요. 구도의 길. 예, 성적지. 그래서 원불 교무라면 그 길을 걷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죠. 그 스승님이 걸었던 길, 뭘 걸었냐? 보여주신 스승님을 찾아서 걷던 길이고, 당신이 평생 평화를 염원하는 성제 평화 성제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이제 그 평화를 염원하면서 걸었던 걸. 세계 평화는 뭘까? 근데 그게 골프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왜 그거를 그러면은 막아버렸던가? 그 전에 골프장도 반대를 들어올 때도 많이 반대했죠. 반대했죠. 예, 반대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잘 안 해주고 골프장이라는 게 주민들도 많이 반대했는데 자본으로 막 들어오고 주민들도 그때 뭐 참 멀리 떨어져 있다 큰 피해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골프장 많이 반대로 다녔거든요. 예, 반대로 다녔는데 골프장 하는 사람들이 자본으로 들어오고 다 매수해가지고 들어오고. 뭐 엊그저께 그 뭐 23일날 장례식을 예. 했지만 조영삼 조영삼 씨. 그 예. 관련해서 분신 자살을 했죠. 예. 그분은 원불교하고는 상관이 그분은 천주교인이시더라고요. 천주교인이시잖아요. 프란치스코라는 그런데 뭐 그 어떻든 뭐 그 장례식 하는데도 가셨. 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리에서는 우리가 49제를 지내주기로 했어요. 매주 이제 지금 그분이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요일 날이 이제 첫 초제거든요. 예, 내일인 것 같은 내일 아니면 모레인데 초제를부터 7번을 제를 지내주기로 했어요. 소송리에서. 우리는 49일 동안 사람이 죽으면 이제 죽은 게 있다가 새 몸을 받는다. 이런 이제 순환 논리에 따라서 49일간 제를 지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그분의 분신 자살에 대해서 이제 언론도 그렇고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크게 관심을 주목을 못 받죠. 예. 왜 광화문 한복판에서 장로의 노제도 지내보냈는데 참 좀 그런 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송리 사드 문제가 조금 문재인 정부가 해서 조금 그 사람들이 이제 용인하는 분위기 그런 건가요? 일단은 우리 뭐 저도 이제 대학원 가서 평화 인권하고 공부도 하고 거기서 했는데 우리나라 현재 보면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랄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수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지냐면 남북 분단에서 오는 그 안보에 대한 불안, 두려움. 저는 이제 그걸 그 분단병이라고 하는데 분단병. 안보 불안과 두려움에서 오는 전쟁의 공포가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DNA 같은 거. 전쟁의 공포에서 오는 안보 불안증. 그런 어떤 분단병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하면 그것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걸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막고 못 오게 할 것인가, 저놈을 죽일 것인가 생각을 하지 왜 이것이 발생했는지
해결 방법이 뭔가 이런 것을 논의한다든지 이걸 숙제를 가지고 같이 풀어본다든지 이런 어떤 그 수기 과정이랄까요? 생각하는 습관은 없고 일단 바꿔보자.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을 쏜다. 그럼 그걸 막연하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막연은 어디다 뭐냐 무조건 아무데나 설치했을 때 막아보자.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한 70% 나오거든요. 사드를 배치하자. 70%가 나와요. 여론이 엄청 높은 수거든요. 근데 또 문재인 정권은 뭐냐면 문재인을 뭐랄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문재인을 한다면 그냥 정권 탄생이 이제 50일밖에 안 됐다. 예, 이분이 그래도 우리한테 기대를 많이 가능성이 있다. 촛불로 탄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거에 대해 너무 반대를 하지 마라. 좀 봐주자. 그 심리가 제가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려도 많이 나타나요. 아니, 왜 이렇게 교무님께서 반대만 하고 좀 따져봅시다. 참 그런 어떤 기대 심리, 막연한 기대죠. 그 다음에 아까 분단병에 오는 안보 불안증. 이거 합쳐져가지고 사드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한 찬성한 30%. 그러니까 여론을 못해요. 못하는데 이분 또 개인적으로 어느 조직에 있던 분이 아니에요. 결의 하나라고는 조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참여연대 회원이라든가 연불 교도라든가 좀 달라지겠지. 근데 이분이 미국 망명, 독일 망명을 오래 하시던 분이라 그렇게 조직 생활을 했다든지 인연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것도 하나 원인이겠더라고요. 아까 그런 어떤 국내의 상황,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인연들, 그리고 이거를 이슈화 시킬 만한 그 사람들이 주체 세력이 막 끌어내야 되는데 북한이 저러고 계속 있고 저기 힘든 문제예요. 근데 뭐 박근혜의 사드나 문재인의 사드는 뭐 같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같은 사드입니다. 같은 사드. 근데 이제 네. 그런 이제 원불 그 평화일기에 보니까 그 끝까지 중단 말고 결과를 내라 뭐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럼 원불교 입장에서는 그럼 그 어떻게 끝장을 어떻게 보실 겁니까? 원론적으로는 사드를 뽑아내야죠. 사드를 철거해야 돼요. 사실은 철거해야 되는데 사드를 철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거 진짜 필요가 없는 물건을 알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일본으로 사드 배치하고 나서 가동 시작했다고 나서 일본으로 미사일이 날아갔잖아요. 3,000km짜리가 날아갔는데 일본에 괌에 있는 사드가 있고 일본 아오모리현에 이제 그 사드 레이더가 또 있거든요. 그다음 우리 성주가 또 있고 미국에도 사드 레이더가 있고 사드에 대한 기회가 있고 그런데 아무 작동이 없잖아요. 이게 아무 작동이 없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니 근데 뭐 날아가면 그걸 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무 작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50km 상공에서 그 미사일이 날아가면 그 높이에서 그러니까 대기권 벗어난 겁니다. 150km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그렇죠. 그 높이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그걸 또 종말 단계에 내려오는 것을 맞춰서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핵무기를 싣고 와서 떨어뜨려봤자 수행했을 때 이 낙진이 다 퍼져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포스툴 교수 말씀대로 들어오면 군사과학적으로도 효용성이 없는 제품이에요. 제품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어떻든 처음에는 이제 사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어떻든 뭐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행보로 보셨을 거에 의하면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역할을 쭉 해오셨잖아요. 쭉 해오는데 그 문재인 정부 4개월을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드 문제를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 평화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절절함이라고 할까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평화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1,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전쟁 고아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류가 겪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전쟁 공포를 겪음으로써 UN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달래고 이분들에 대한
그 위로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어진 것이 저는 이제 1948년 세계 인권선언문이라고 보거든요. 인류가 다 고민하는 거예요. 평화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자기의 정확한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통일이라든가 평화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절대 자기가 숙이지 않을 자신감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할 때도 이보다 더 어려웠죠, 지금보다도. 그렇죠. 그때도 핵심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부시가 있었고, 오바마가 넘어오고, 엄청난 국제정세가 있었고, 또 그때도 핵실험이 있었고, 국민의 여론 70% 김대중 대통령은 50년을 빨갱이라고 소문을 듣고도 그 좌파라는 걸 듣고도 자기가 신념을 안 굽혔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긴 거냐, 진짜 평화야만이 통일도 되고 평화의 위해서는 내가 어떤 면에서는 죽어도 좋다. 그냥 강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뭐 한번 잘 삽시다, 그냥 좋게 삽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아니고, 그렇게 선한 마음만 갖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평화롭게 사는 관계에 정말 한 생명도 죽이지 않아야 되지만 전체가 다 살 길이 뭘까, 이거에 대한 엄청난 자기 학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없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훌륭한 참모들이 많이 한다는 거지. 찬반을, 어떤 문제가 터지면 찬반을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잘 선택하는 자기의 신념이 있어야 돼서 괴롭고 힘들지만 찬반이 있을 때 선택하는 그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과연 저 양반은 옆집 아저씨가 생겨가지고 여기 가서는 저기 좋다고, 저기 가서는 저기 좋다고, 여기 가서는 또 울고, 저기 가서 또 저기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도대체가 뭐냐, 그러면 신념이. 난 평화에 대한 신념은 자기가 진짜 자기 반성을 해봐야 한다고. 평화에 대해서 나는 진짜 평화에 대해서 절절한 교육이 되어 있는가. 나는 세계 평화, 세계 인권선언문 같은데 한번 일독이라도 해봤는가. 헌법은 공부했는가 몰라도 세계 인권선언이라든가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미국 독립선언문이라든가 공산당 선언이라든가 이런 철저한 진짜 전문 같은 걸 배워봤는가. 그것이 학습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글이라도 제대로 된 평화에 대한 신념 있는 글을 몇 편이나 있는가 내놔보라 이거죠. 옆집 아저씨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변호사가 뭐 거기까지 또 이렇게 천착하고 그 깊은 내공을 쌓은 변호사가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나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없다고 그러면 참모들을 최소한도 참모들을 쓰고, 참모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반대편 사람도 쓰고, 근데 반대편 사람도 얘기 들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완보 지상주의자들, 완전히 그냥 우측에 있는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 사람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그 사람도 설득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 사람들 안 부르고, 그 사람들 불렀다는 얘기도 뭐 부를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청와대에서 그 사람 불러다가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당신들. 난 그런 얘기도 왜 했으면 좋겠어요. 평화, 우리 정교무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는 이제 통일하고도 굉장히 그렇죠. 쌍둥이 같은 거죠. 결국은 그 통일을 굉장히 주창하시는 쪽으로 같이 평화는 곧 통일이다 뭐. 예, 통일이 원칙이라면, 평화가 원칙이라면 통일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형제간 같은 거지만 평화는 전체에 대한 어떤 지구촌 전체를 보는 모두가 사는 힘이고, 그것 중에 이제 하나는 남북을 봤을 때는 통일을 해야만이 평화가 건설되는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통일에 대한 그 적대 관계를 놓고 평화를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의 그 로힝이족을 아픔을 놓고 이 로힝이족의 그 서러움을 당한 걸 놓고 평화만 얘기하면 그냥 정말 유토피아 같은 평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는 좀 로힝이족에 대한 그 아픔을 제가 몸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제가 이제 미얀마를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미얀마에 대한 봉사활동 가서 미얀마 거기도 국가보안법 있죠. 국가방공법 같은 거 걸려가지고 제가 몇 시간씩 감금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거기 가면 수많은 민족이 있죠. 한 200개 민족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노예민족 중에 하나 민족인데, 이 민족에 대한 것은 종교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통치에 대한 개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얀마도 그 소치 여사가 평화에 대한 절절함이 있다고 하면, 왜 그런 사람들을 세계 평화상,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 왜 그런 사람들하고 상생을 못할까? 종교가 다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이제 준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겠지만 왜 상생을 못할까? 수치 여사에 대한 이제 가치가 좀 내려앉는 거죠. 네, 많이 내려앉는 거예요. 박근혜 같이 닮았다고. 예. 네. 그 통치 개념이라는 게 알겠으니까 자기도 그 사람도 얼마나 권력력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가도 미얀마 국민들한테 수치는 영웅이더라고요.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지만 영웅이지만 이 사람도 어차피 정치를 하고 자기 측근들을 이제 권력에 앞장 세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 여론이 있겠지. 가보면 저도 이제 여기 아니면 빨리 거기 가서 들어봐야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알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도 이 사람이 과연 나는 통일에 대한 절절할까? 아니 얘기는 다 고향도 뭐 이북 사람이라는데 뭐 아버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율 배반적인 뭐냐면 꼭 그 고향이 북한 사는 사람들이 보수성이 더 많아요. 보수성이 더 많아. 아니 원로는 이상 가지고 만나자고 해놓고 북한 사람 만나면 또 빨갱이라고 그래. 아니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빨갱이라고 그래. 자기가 만나자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는 이게 원불교의 뭐 교리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소신? 아니 원불교는 그 이론상의 진리인데 저게 이론상의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의 세계예요. 하나의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고 한 동포고 인류는 한 기운으로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더 이제 그 대웅사학에서 풀어서 얘기하면 이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서로 상생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끈 같은 걸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그러니까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원래는 그런 이 시스템인데 인간이 깨져버릴까? 그런 관계가 왜 깨졌을까? 그 깨진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작게는 자기가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중심의 이런 어떤 욕망들, 그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그 정치 권력적 지향점 이런 것들 때문에 깨졌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그것이 제가 그 함석헌 선생을 공부하면서 인류가 처음에는 이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군대가 만들어지기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겨먹고 눌러야 살고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을까? 그 태초에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계약론자들에 의하면. 그건 이제 근대 과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소태사는 태초에는 상생상화, 상호협력과는 서로 없어서는 관계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도 맺어 있다는 거예요. 성선설적인 입장이네요. 성선설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행동 강령에서는 능선등하이거든요. 너네 선할 수도 있고 너네 약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원초적으로는 그 은혜적 관계의 에너지가 발산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고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끝이론처럼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발생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발생해야지 거기서 이제 서로 함께 살고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언제부터 이게 부딪혔는데 승질을 내고 서로 막 욕심을 부리고 전쟁에서 잡아먹고 이랬느냐. 이거는 인간의 원초적인 에너지가 아니다. 이런 거 이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지금의 그 하시는 일은 이제 교리에도 그렇죠. 물론 교리에서도 다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는 얘기다. 그럼요. 하나의 세계, 은혜의 관계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진리는 하나의 진리고 은혜의 관계를 맺어 있다. 근데 이것이 왜 끊어졌느냐? 이것이 이렇게 단절됐느냐? 이런 관계이죠. 그 보면은 꼭 그런 평화나 통일운동 말고도
그 자유언론 추천재단 거기 뭐 발기인도 하셨고 예, 예. 그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도 하고 굉장히 그 예, 예. 여러 그 사회개혁 교무단 사회개혁 교무단 대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현장 오래 그거는 했습니다. 교무단의 대표. 단장입니까? 대표. 예, 대표. 사회개혁 교무단 단장을 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 문제들을 전부 이렇게 이제 관여를 하는 그런 겁니까? 사회개혁 교무단이라는 건? 그렇죠. 사회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해결점을 구조를 바꾸어야 해결이 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 참여, 종교의 예, 사회 참여, 원불교 차원에서의 사회 참여 문제를 전문적으로 예, 이제 공부하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 대응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게 이제 계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계기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교도소의 소년원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제가 어저께도 보내드린 그 청소년들에게 평화라는 네.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에 제가 소년원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법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소년원 아이들하고 이제 가면은 이제 일단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사회 사람들이 보는 형태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놈을 떡이라도 더 줘야지, 야, 이놈이 어떻게 또 범죄지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야, 이놈의 새끼 어떻게 다 죄를 졌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법회를 보는 중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바르게 앉아라, 인사를 잘해라, 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봐 한 5년 가르쳐서 한 변화가 안 돼. 애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악랄해져. 오늘 내가 강의한 거하고 자기들끼리 배운 거하고 또 틀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이제 오랫동안 해본 적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맡았던 20명의 아이들이 20명의 아이들은 100% 한 명인가 빼고는 부모에 대한 엄마를 몰랐어요. 엄마가 없어요. 처음 태어나부터 한 명은 있는데 가는 할머니 밑에서 크고 19명은 처음 태어나면서 엄마가 없어요. 이 빈 공간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 빈 공간을 이게 이제 모든 심리학자가 말한 대로 0세부터 4세까지는 이 성장기에 이 사람들이 틀어지지 않고 제대로 인간의 도리를 다 하려면 엄마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심리학자나 사회학자 사람들이 0세부터 4세까지는 엄마의 호흡도 느껴야 되고 피부도 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해서도 엄마가 막 대신 아파가지고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생략이 된 거예요. 생략이 된 상태에서 뭔가 불안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답답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럼 어디서 보였냐면 보육원이라든가 영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컸잖아요. 그런 데서 그럼 이 문제가 그런 아이들이 막 이미 부모 세대가 모두됐기 때문에 그 사회는 어떤 책임이냐면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사회가 이미 보육원이라든가 영아원이라든가 운영을 하잖아요. 사회가요. 그러면 그쪽에 가보면 환경이 어떻게 하냐, 예산도 부족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약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놨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없다. 이미 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는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사랑을 책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아픔이 있더라고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어떻게 이놈들을 잘 가르치고 처벌할 것인가 문제가 아니고 원인이 왜 그렇게 나왔느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범죄를 계속 노출되느냐, 왜 아이들이 계속해서 잘못됐는데 계속 8번, 7번 계속 재판장 앞에서 10번을 서야 되냐. 그거는 이제 제가 같이 애들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가 자비롭지 못하고 사회가 뭐 시스템 고장났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었어요. 임창국 위원장 있을 때 20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참. 예. 원래 원불교가 우리가 잘 뭐 교도가 작아서 잘 모르지만 또 교육사회라든가 뭐 이 예. 복지재단 굉장히 오히려 이런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보다 더 불교보다 더 활발하게 한다 교세에 비해서 예. 활발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원불교는 소태단 교주께서 살아계실 때 네. 이제 우리는 삼방면으로 같이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 근데 교당을 세우는 교화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자선기관 이를 세워서 사회 봉공을 해야 된다. 이 세 방면이 고루고루 하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당을 세우는 것만큼 복지관을 세워서 이제 그런 병자들을 살피는 거라든가, 원광대학교라든가 원광중고등학교 교육기관을 많이 세워서 교육을 장려하는 이것이 거의 이게 균형이 맞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당이 우리 국내에서 한 600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어떤 어릴 때 이제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100여 개 이상 운영하고, 학교도 원광중고등학교, 원광대학교도 있지만 각 지역에 이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합천의 원계고등학교, 경주의 화랑고등학교, 영산의 성주고등학교, 근데 여기 용인에 이제 헌산중학교 이런 대안학교들이 또 많이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성의 한겨레 중고등학교, 탈북자 학교, 그런 이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거, 이 복지관이라든가 자선기관 운영하는 거, 골고루, 항상 그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중심에서 많은 걸 해결하잖아요. 복지관은 별도로 보는데 우리는 이게 동시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교육과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뭐 통일운동하고 뭐 어떻게 뭐 또 이런 뭐 사회개혁하고 하면은 교단에 이제 중앙부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뭐 왜 저렇게 우리가 뭐 천주교 같은 경우 뭐 문규현 신부 같은 경우는 너무 뭐 나선다고 좀 부담스러워하고 뭐 기독교도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원불교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중앙본부에서는 뭐라고 제지하거나 뭐 경고하거나 그런 거는 오히려 장려하는.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죠. 교무 세계에서도 부담스러워. 교도 중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상태로 저를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를 이제 진보주의자, 뭐 좌파 교무, 뭐 빨갱이 교무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인데, 저는 그분들하고는 대항을 별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사실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진보라고 생각하고 좌파라고 생각하고 뭐 통일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위치는 뭐냐면 저는 사실주의자라고 봐요. 사실주의자고 정의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옳고 그런 것이 뭐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지, 그리고 전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 이게 중심을 뭘로 잡아야 되냐에 대한 제 삶의 지점이 있는 것이지, 저는 남중이냐 북중이냐,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이런 걸로 판단하는 사람들, 내가 뭐 민주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상적 경우는 왜 민주당을 대변하냐, 그런 게 굉장히 동의하지 않아요. 소태산의 이제 이 훈련법은 사실적 도덕 훈련이거든요. 규정되어 있는 어떤 틀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에 주목하지 말고 진리에 주목해라, 이렇게 소태산의 법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들이지 종교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게 뭐가 목적이냐면 진리가 목적이죠.